우리 우리로 세팅 거야. 만주 제가 부르는 조선혁명군과 연합해서 우유적으로 진입하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의 음악, 영화, 문학 등등등의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경성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떻게 근대적 모습을 갖춰나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인 친일파라고 하는 존재들의 정의를 내려보고 친일파들이 했던 행위들이 어떤 것이 있었으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각각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단원이니 우리가 기다릴 것은 오로지 해방밖에 없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단원 재미있게 홍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에도마코 시대의 각 지역의 다이묘들은 자신의 성에 거주하며 조카마치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조카마치란 성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당시 영주가 기거하던 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계획도시이며 수많은 사무라이들의 생활에 필요한 상업시설들이 대거 포진된 존인지, 즉 상인 거주지가 발달하게 됩니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뒤 남산에 조선총독부, 경무총관부, 정무총관부 등의 식민 통치기관을 설치하고 그 주변부에는 경성신사, 조선신궁 등을 두고 남산을 마치 도쿠가와 막부의 쇼군이 거주하는 에도성과 유사한 형태로 조성합니다. 그리고 남산 북쪽으로는 일본인들의 거주지가 본격적으로 확장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거주 지역에 일본식 지명 형태소인 초 혹은 마치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혼마치, 메이지초, 고간의 마치 등이 그 대표적인 지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남산 쪽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 모습인데요. 오늘날 4호선 명동역, 2호선 을지로 입구역에 위치고요. 그리고 한국은행 본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롯데백화점 본점, 중앙우체국, 명동성당이 있습니다. 저 멀리 경복궁과 창덕궁도 보이네요. 일제는 식민 지배를 위해 남산에 조선총독부, 경무총관부, 정무총관부 등을 설치하였으며 식민지 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동양척식 주식회사 등을 둡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가 있는 남산 아래로 일본인 핵심 거주지역인 혼마치, 메이지초, 고간의마치 등이 형성되면서 경성이라는 새로운 근대도시의 번화가가 만들어지기 시작됩니다. 1926년 이후에는 조선총독부를 이전하고 경성부청, 오늘날의 서울특별시청을 설치하였지요. 그러면 조선은행과 미스코시 백화점에서 당대 최고의 번화가였던 혼마치로 들어가 볼까요? 저 뒤로 보이는 한국은행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의 최고 금융 중심지였던 조선은행이 자리했던 곳입니다. 이쪽은 을지로 있고요. 그리고 롯데백화점 본점으로 향하는 방향입니다. 중간에는 메이지초 입구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반짝반짝한 건물은 오늘날의 서울중앙우체국 그리고 당시에는 경성우체국으로 불렸습니다. 최대 럭셔리를 자랑했던 미스코시 백화점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옥상 카페에서는 시인 이상의 날개가 펄펄 펼쳐지기도 했죠. 자, 저쪽은 혼마치 입구로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이곳은 혼마치 입구입니다. 일제강점기 가장 번화했던 곳이죠. 혼마치, 즉 본점은 일본 본토에서도 가장 높은 빈도수로 사용되는 지명으로 도시의 중심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날의 충무로 1가 2가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예전 혼마치 입구의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과거 수많은 일본인들과 유행에 민감했던 모던걸, 모던보이들이 다녔던 저 거리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본정은 서울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며 상업 중심지를 형성해 나간 지역이라면 그 도시의 중심부에는 항상 본정이라는 지명이 나타납니다. 지방 중소도시에는 지금도 본정 혹은 본정통이라고 불리는 동네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저 뒤로 과거에 조선 식산은행이 있었던 롯데백화점 본점이 보이시나요? 아래쪽으로는 2호선 을지로 입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넘쳐나는 명동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의 명례방이라 부르던 곳을 일본 왕 메이지의 이름을 붙여 메이지초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날 명동은 한국 도심 상권의 중심지와도 같은 곳인데 그 상권은 일제강점기 메이지초에서 기인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해방 후에는 이곳 메이지초를 밝은 마을, 밝은 고을이라는 의미에서 명동이라 개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조선시대에 구릿빛 진흙이 많은 땅이라 하여 구리개라고 불렀던 곳인데요. 이곳에 살던 일본인들은 황금정이라고 지명을 바꿔 불렀습니다. 조선 식산은행과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시작으로 남쪽 조선은행 방향으로 당시 내로라 하던 금융기관들이 자리했던 곳이죠. 일제강점기는 우리의 근대 음악이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했는데요. 3.1운동 이후인 1920년대가 되면 우리 민족의 울분과 서름을 가곡이나 동요로 표현하는 그런 사례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홍남파의 봉선화, 그리고 현재명의 고향생각,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윤극응의 동요인 반달 등이 있습니다. (1935년) 안익태 선생이 발표했던 코리아 환상곡, 한편 예술계의 친일 행태는 꼭 문학뿐만 아니라 음악 분야에서도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노래로서는 현재명의 희망의 나라로, 또한 친일 인사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광수가 작곡하고 그리고 이곳에 자리 잡은 홍남파가 작곡을 한 희망의 아침이라고 하는 노래를 보면 대륙 2만리 태양 10만리 대아세아의 대공작국에 우리 일장기 날리는 곳이 찾아선 손만대의 복누릴 국토 겐너 헤이카 반자이. 마지막으로 친일 가요 중에 대표적인 가요 중 하나인 혈서지원이라고 하는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기 그려놓고 성수만세 부르고 외국이 그려놓고 전세
만세 부르자. 한글자 쓰는 사연 두글자 쓰는 사연 나만으로 뽕뽕대리 소원합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관 중에 하나였던 단성사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저희 대학 시절만 하더라도 이곳 단성사에 영화를 보러 자주 오곤 했었는데요. 이제는 한국에 멀티플렉스, 즉 다수의 스크린을 가지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그런 대규모의 영화관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현재 이런 개별적인 영화관들은 거의 다 사라져버린 상태죠. 단성사도 멀티플렉스의 등장과 더불어서 우리 영화사의 한 기억 속으로 들어가 버렸던 영화관인데요. 바로 이곳 단성사에서 1926년 나온규의 아리랑이 상영됩니다. 일제강점기 들어 근대적인 문물이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던 조선 땅에도 제대로 된 영화가 본격적으로 상영되기 시작하는 거죠. 나온규가 시나리오, 감독 등을 맡아 상영되었던 무성영화 중에 하나였던 이 아리랑에서는 3.1운동 때 고문을 받아 정신 이상이 된 한 청년이 고향 마을로 돌아오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정신으로는 살 수 없는 일제강점기에 아주 끔찍했던 농촌사회의 모습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잘 보여준 이 영화는 전국적으로 상영되면서 민족의 노래 아리랑이 어느 정도 표준화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불려지기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온규의 아리랑의 필름 원본이 끊임없는 영화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본 필름이 확보되지 못한 것은 우리 영화사에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개항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근대 스포츠도 본격적으로 보급돼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로 외국인 선교사들이 근대 스포츠를 소개하고 우리 국민들이 함께 즐기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1905년 미국인 선교사였던 질레트가 황성 기독 청년회, 오늘날의 YMC 회원들에게 야구를 가르친 것이 그 시초가 되었습니다. 1920년 조선체육회가 결성되면서 근대 스포츠는 본격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1929년에 이르게 되면 경성과 평양의 대표 선수들이 모여 서로 경쟁을 하는 경평축구대회가 실시되기도 합니다. 최근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경평축구대회에 재개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오기도 했죠.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는 우리의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부분에서 금메달을 땄고 남승용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 이 사실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뒤로 보이는 조선중앙일보 당시 사장이 여운형 선생이었죠. 여운형 선생이 사장으로 있는 조선중앙일보에서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있었던 일장기를 지워버리고 신문에 보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같은 날 동아일보의 지방판에서도 일장기를 지우고 신문을 내보냈었는데요. 추후 조선총독부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모두 정관 조치를 시켜버렸고요. 추후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여운형 선생의 조선중앙일보는 결국 폐간에 이르게 되죠. 신문의 기사 내용이 아니고 신문에 게재된 사진을 근거로 하여 언론을 탄압했던 유례가 없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는 뭔가 제대로 된 문화작품은 사실상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1920년대 3.1운동 이후가 되면 다양한 문예사조들이 한국 문학계에도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당시 식민지배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형성하였던 낭만주의, 자연주의, 그리고 사실주의 계열의 다양한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염상섭, 한용운, 이상화, 채만식 등으로 대표되었던 다양한 문예사조들의 작품들 가운데는 바로 이곳 삼청동 시무장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신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침묵, 그리고 이상화 선생의 빼앗긴 데라도 봄은 오는가와 같은 작품들이 1920년대 낭만주의, 자연주의 계열을 대표하는 작품이라 하겠습니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하늘 푸른 들이 막 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 따라 꿈속을 가득 정처 없이 걸어가네. 걸어만 간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뺏겨 봄조차 빼앗네 빼. 1920년대 시인들의 식민지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는 1932년 시문의 그날이 오면에와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시문은 우리가 그 기다리는 민족 해방의 그날이 오기만 한다면 삼각산이 더덩실 일어나 춤을 출 것이며 한강물이 거꾸로 뒤집어 용소좀 칠 것이고, 그리고 하늘을 나르는 까마귀와 더불어 저 뒤로 보이는 고심각종을 향해 머리통이 다 깨지는 한이 있어도 해방의 종소리를 울려 퍼지겠노라고 그렇게 단언하였죠. 또한 시문은 해방의 그날이 오면 이 넓은 육족거리를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 기쁨에 가슴 미어질 것 같으면 잘 드는 칼로 가죽을 온전히 벗겨내어 그걸로 북을 만들어서 해방의 기쁨에 해방의 함성을 지르고 있는 행렬의 맨 앞에 서고 싶다고 시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함성을 듣는 것, 그 함성을 듣기라도 한다면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생을 마감해도 좋다는 시인의 그 해방에 대한 열망은 당시 식민지 지식인들이 해방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하고자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920년대에는 국내에도 사회주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바 있습니다. 1925년 조선공산당의 설립 같은 거 기억하시죠? 자, 이 문학계에도 사회주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신경향파 문학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는데요. 신경향파란 사회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적 경향을 가진 문학을 말하죠. 그 신경향파 문학에 주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문인들이 바로 이곳에 모여 카프를 결성하게 됩니다. 카프, KAPF, 무엇의 약자일까요? 코리안 아티스트 프롤레타리아 페더레이션의 약자인 것으로 얼마 전까지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 조사를 하다 보니 이게 영어가 아니고 당시 세계 공용어로 추진하고 있었던 에스페란토어의 약자였습니다. 코리아, 아리스타, 그 다음에 뭐였더라? 프롤레타, 페데치오의 약자입니다. 어찌됐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당파성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정치의식적인 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던 이런 프로문학, 즉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작가들은 1920년대, 30년대에 걸쳐서 사상적이고 조직적인 갈등과 발전을 거치면서 본격 활동을 거듭해 나가게 되는데요. 1930년대 일제의 전시체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카프 역시 일제의 강력한 탄압을 받아 결국 해산되는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1930년대에 이르게 되면 그게 민족주의계든 아니면 사회주의계든 제대로 된 문학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토양 속에서 문학은 암흑세계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1930년대에 이르러 카프가 주도하고 있었던 조선 문학계에 대한 반발과 전시체제가 확대되면서 기본적으로 문학활동에 대한 일제의 감시와 통제가 훨씬 더 강력해졌죠. 이러한 상황에 따라 이념으로부터 탈피하고 현실로부터 돌피하려고 하는 문학 그 자체의 순수한 예술만을 갈구하는 문학 장르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1930년대의 순수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작가로서는 김영랑, 박용철, 정지용과 같은 분들이 있죠. 문학이 문학 그 자체로서의 순수한 예술을 지향하는 것은 부정적인 일은 아닙니다만 이런 작품도 있으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작품은 메밀꽃 필 무렵으로 유명한 이효석의 낙엽을 태우면서라고 하는 수필 작품인데요. 메밀꽃 필 무렵에서 보였던 그런 화려한 수사와 같은 것은 없지만 대단히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과 기쁨들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 수필이 쓰여졌던 시기라는 거죠. 이 수필이 쓰여졌던 것은 1938년이었습니다. 1938년 어떤 해였나요? 1937년 중일전쟁이 개시되고 38년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되면서 조선 전체가 일본의 전쟁을 위한 전쟁 물자의 보급 창고가 되어버리고 공장이 되었던 그 무지막지하던 시절에 이효석은 낙엽을 태우면서 가을을 음미하고 백화점에서 커피를 갈아오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하고 겨울에 스키 타러 갈 것을 고민하고 있었죠. 담장 밖에서 벌어지는 현실 식민지 지배체제하의 어떤 변화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나의 개인적인 감성에만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얘기했던 순수문학의 또 다른 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940년대 일제 침략전쟁이 최고조에 도달할 무렵 조선의 식민지 지식인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일제의 입맛에 맞는 일본의 천황을 찬양하고 침략전쟁을 미워하는 그런 노래를 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런 암울한 시절에서도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을 굽히지 아니하고 민족의 저항과 울분을 토해냈던 저항의 시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의 시인 윤동주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이죠.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자기반성, 참회, 그리고 치열한 역사의식은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시인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이육사의 절정이죠. 의열단원이기도 했고 김원봉의 조선혁명 정치 군사 간부학교의 일기생이기도 했던 이육사는 일제 광폭한 탄압으로 내몰릴 대로 내몰린 식민지 지식인들의 좌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았던 혁명가의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그의 시 절정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휘몰아치는 일제의 거센 탄압에 밀린 한 독립운동가의 좌절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지만 또한 동시에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결코 놓지 않았음을 보여주기도 하였죠. 1937년 중일전쟁 이전에는 어떤 내용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통제는 있었습니다만 어떤 내용을 쓰라고 하는 강요는 사실 또 없었죠. 1937년 중일전쟁 이후가 되면 일제의 침략전쟁을 찬양하라고 하는 강요를 조선의 문인들한테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을 일제는 국민문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국민문학이란 한국 신민의 문학을 말하는 것이죠. 국민문학은 그야말로 친일문학의 정점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친일문학으로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광수, 최남선, 유치진, 박영희, 주요한, 모윤숙, 서정주 등 수많은 문인들이 친일문학의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곳은 미당 서정주가 마지막 여생을 보낸 집인데요. 미당 서정주 선생은 우리말, 우리 언어를 정말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시인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가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시인이었다고 하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지점이라 하겠습니다. 침략전쟁을 미화한 미당 서정주의 시 한 편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쳐가면서 자살특공대로 활약했던 한 조선인 청년의 이야기를 다룬 이 시, 친일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이라 아니할 수 없겠죠. 그는 해방 이후에 일제의 강제동원을 피하기 위해 징용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친일문학의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변명을 남기기도 하였는데요. 하필이면 그가 1980년
광주에서 군합발로 시민들을 짓밟고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찬시까지 작성을 하면서 결국 그는 정치적으로 권력과 결탁하여 살아남았던 문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친일 반민족 행위를 일삼았던 자들이 어찌 시인과 소설가 같은 문인들밖에 없었을까요? 조선인은 쉽게 말하면 자신이 조선인인 것을 아예 잊어먹어야 되고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하고 있죠. 나는 일찍이 조선인의 동화는 일본 신민이 되기에 넉넉한 정도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아주 피와 살과 뼈가 일본인이 되어버려야 한다고, 이것에 조선인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춘원 유광수의 이 글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나요? 이거 춘원 유광수가 일제에 의해서 강요받아서 어쩔 수 없이 쓴 글인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신념에 가득 차가지고 스스로 조선인임을 포기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자신의 신념에 가득 찬 그러한 글이라고 판단됩니다. 일제 침략이 본격화됐던 1904년 러일 전쟁부터 1945년 해방의 그 순간까지 약 40여 년 동안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들 중에는 일제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친일 행위를 해야만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읽었던 춘원 이광수의 글처럼 자신의 신념에 가득하여 천황을 위하여, 일본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적극적으로 선택했던 그런 사람들도 상당수 존재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을사늑약을 중심으로 해서 일제 강제 점령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나중에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은사금을 제공받고 일본의 귀족의 지위에 오르는 등 자손 대대로 어마어마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하였으며 그것을 후손들한테 물려줬던 자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일제 고위 관료, 군인, 판사, 검사, 경찰과 같은 일제 식민 통치 기구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일제 하수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말하죠. 이들 중에 상당수는, 적지 않은 수가 해방된 조국 대한민국에서 고위 정치인과 경제인 혹은 사회적 명망가로서 역할을 지속해 나가기도 합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세 번째 유형은 일제의 침략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자들을 말하죠. 여기에는 자본가, 지주뿐만 아니라 문인, 언론인, 교수와 같은 지식인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친일단체의 간부 역할을 하면서 국방헌금의 납부, 징병제의 찬양, 그리고 지원병에 대한 독려, 일본군 위안부 혹은 여성 정신대에 대한 독려와 같은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침략전쟁에 대한 조선인들의 동원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 중에는 한때 독립운동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중들에게 영향력 있는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기 때문에 이들이 미치는 악영향은 대단히 컸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되고 있는 이들은 대개 민족문제연구소라고 하는 역사연구단체에서 발표했던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이 오른 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일제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련 특별법, 그리고 이것에 의거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작성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 등을 근거로 우리는 보통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명단을 압축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을 했으면 친일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본군이 되어 연합군에 맞서서 전투에 참여했으면 그것도 친일일까요? 조선총독부의 강요에 의해서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글을 한두 편 써줬다면 그것도 친일일까요? 아니면 조선총독부의 관리가 되어서, 즉 공무원이 되어서 조선총독부에 근무를 해서 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건 역시 친일일까요? 현재 우리 사회가 친일 반민족 행위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속성.
두 번째 반복성, 그리고 세 번째 적극성이죠. 일제에 대해서 얼마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적극적으로 친일 행위를 했느냐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일시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았던 그런 행위들까지 모두 친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거 식민지 시대 일상생활 속에 살아갔던 그들 모두를 다 친일파로 만드는 일일 테니까요.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했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따라 과거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건국 훈장을 받았던 분들 20여 명의 서운이 취소됐습니다. 물론 반발도 만만치 않았죠. 바로 이곳 경성방지 주식회사의 사장이자 동아일보의 창립자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의 고택인데요. 인촌 김성수 선생 같은 경우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것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훈장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게 됐죠. 하지만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서 인촌 김성수 선생의 서운도 취소되게 됐던 것이죠. 이에 따라 고려대학교 본관 앞에 있는 인촌 김성수의 동상 그리고 인촌 김성수의 이름을 딴 인촌로라고 하는 도로명 이런 것들을 다 모두 다 없애고 다른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지금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혹은 우리가 갖춰야 될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감정적인 접근, 친일파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접근, 당연히 부정적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접근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함부로 친일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친일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적이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의롭지 못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도 친일을 하고 혹은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인 단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정의로운 삶을 살고자 했고 혹은 정의로운 삶을 지향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만큼 이 사회가 높은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941년생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본식 이름, 즉 창씨 개명한 일본식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친일파다라고 하는 그 근거로 그가 창씨 개명한 일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그 근거로 내세우게 되는데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의 근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친일파를 판단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근거는 지속성, 반복성, 그리고 적극성이 있습니다만 1941년에 태어난 그가 자신이 일본식 이름을 갖겠다라고 하는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일본식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아니었겠죠.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하는 우리의 자세는 지양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친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역사적인 단죄를 내려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잘 알고 있겠지만 그 흔히 말하는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던 자들이 그 자손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유지하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에 비하여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자손들은 대단히 이 사회의 아래에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알려진 사실일 겁니다. 민족을 배반하고 조국을 배반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개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후손들한테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친일 반민족 행위는 반드시 제대로 역사적 평가를 내려야 되겠죠. 지금에 와서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을 깜빵에 몇 년 동안 들여보내자, 이건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에 대한 사회적인 공통의 합의와 그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서기 1949년 9월 27일 반민족행위처벌법 위반 피고 사건 심리를 개회합니다. 본 검사는 피고인을 반민법 사조상 밀정 혐의, 자조 6항 군경 또는 관리로서 일제치하 악질적 행위로 민족에 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합니다. 62세 염석진, 현재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청계천 북쪽은
청계천 북쪽은 청계천 북쪽은 청계천 북쪽은 청계천 북쪽은 청계천 북쪽은 청계천 북쪽은 청계천 북쪽은 해석이 아니라 체험을 두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